it's a hustle. Yeah, it's a hustle. Yeah, it's a hustle. 잘못된 길로 가면은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And I would say that Bitcoin is the leading store of value for people. 투기가 심해졌다는 것이 그것이 투기가 아님을 증명하는 수단은 아니죠. 인터넷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도 인터넷 전체가 사기는 아니었잖아요. Bitcoin. What is Dogecoin? 중앙화 시스템에서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유용한다 그럴까?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That obviously does not come with a prediction of like when the bubble is going to end, because that's notorious and hard to predict. 어느 날 지갑에 수십억 원이 생긴다면, 그래서 더 이상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면, 저는 뭐 크게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직장을 다니면서도 뭐 책 읽고 글 쓰고 뭐 유튜브로 생각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회사에 쏟았던 시간만큼이 비니까 그만큼의 시간을 이제 원래 하던 걸로 이제 채우는 거죠. 그래도 사무실 나갑니다. 그런데 개인 사무실입니다. 일주일에 2번, 물론 상사는 없고 의무도 감시도 없습니다. 노동소득이 큰 이제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투자 소득을 좀 더 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결국 투자는 의사결정이잖아요. 의사결정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된 게 좋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 덕분이었습니다. 투자 3년 만에 큰 돈을 벌고 지난 3월 다니던 카드 회사를 나왔답니다. 그게 30살 봄이었습니다. 퇴사할 때 네. 관심 되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퇴사 주변 사람들 반응은 그냥 뭐 할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시기가 올 줄 몰랐다 정도? 투자 3년 동안 비트코인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가격이 1,000만 원 정도일 때 처음 투자를 했고, 한 3,4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까지 이제 계속 투자를 했죠. 이제 월급에서 나오는 걸로 한 달에 한 1,200만 원씩 정도, 그냥 2019년쯤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한 40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 또 급격히 4배 정도 오를 때가 있었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투자금이 좀 많이 커졌고, 예전에 모아놨던 게 이제 많이 커지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원래 투자를 예전부터 하고 있었다 보니까 또 이제 원래 그 주식 같은 것도 투자 규모가 있었고. 이날은 7천만 원대에서 6천만 원대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지금은 자산이 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불었다고 보시나요? 지금 한 40억대 초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화를 좀 하셨나요? 조금 상승이라기 좀 주춤할 수도 있다는 이제 추측을 해서 좀 어느 정도 현금을 많이 환회를 해놓은 상태고. 한정수 씨는 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한 걸까요? 이 가상자산이 뭐길래 이렇게 버블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이제 붐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2018년에 버블이 꺼졌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래가 밝고 유망해 보여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거 비트코인 아직 있어? 그거 망했어. 망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투기 광풍에 이제 휩쓸리기만 했지 실제로 그 비트코인을 알아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기회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왜 뭔가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이제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달러가 가치가 있는 이유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내재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달러도 이제 1971년인가 70년에 이제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 이제 명목 화폐가 됐거든요. 피아트 커런시라고. 명목 화폐의 정의가 이제 내재 가치가 없는 화폐라는 뜻이에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의 그 가치를 믿기 때문에 사실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내재 가치는 없지만.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12년 동안 계속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왔고 그 수가 늘면 늘수록 가치는 그만큼 커지는 것 같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의 그 사람들의 신뢰의 기반은 미국이라는 정부, 결국 사람들에 있는 거고 비트코인의 그 신뢰의 기반은 코드,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프로토콜에 있는 거죠. 저도 프로그래밍을 했다 보니까 뭔가 사람보다는 코드를 좀 믿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13,000. Do that. 20,000 traded ahead of you at 3. 출발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였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투자은행의 부실 파생 상품들이 세계 경제에 폭탄이 됐습니다. 월가의 탐욕이 파국을 불렀지만 정부 역시 무능하고 부도덕했습니다. 책임져야 할 은행은 구제금융으로 살아남았고 CEO들은 규모의 책임을 피해갔죠. 희생양은 누구였을까요? 짐작하시는 대로 서민과 중산층이었습니다. Is why this movement is not going to go away. It's not going to go away, and our political establishment does not have any ideas left. They're intellectually bankrupt.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한 달 반 뒤 암호학자들에게 이메일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발신자 사토시 나카모토. 9페이지짜리 논문이었는데 제목은 바로 이랬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고 관련 법률도 규정도 없는 가상화폐 개념이 세상에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고요. 보시면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면서 첫 제네시스 블록에다가 이제 주석을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주석에 있던 내용은 이제 그 1월 3일 당시 더 타임즈 영국의 일간지 이제 머릿 기사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 넣었는데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은행들에게 이제 영국의 재무장관이 구제금융을 한다라는 제목이죠. 이제 결국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일부러 담았다는 거고 2009년 1월에는 비트코인 발행 프로그램이 공개됐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컴퓨터에 장부가 생성됩니다. 각각의 장부는 암호로 연결돼 있는데 이 암호를 푼 컴퓨터에 바로 비트코인이 발행되죠. 모든 장부에는 전체 코인의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은행 없이 코드로 발행되고 쉽게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위 변조가 불가능한 가상화폐.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기술,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차용증을 써주면 당사자 간에 차용증을 교류하고 나서 서로 믿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수가 뭐 인호한테 뭐 5만 원을 빌려줘서 차용증을 서로 각각 썼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둘만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민수가 5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빌려줬다고 우리가 위변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장 어른이 계시다 그러면 이제 차용증을 3개를 써서 하나는 이장 어르신한테 드리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이장 선생님 어른하고 서로 친척 관계라고 해서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차용증을 동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카피해 놓고 서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위변조하기는 어렵잖아요. 중앙화된 컴퓨터 하나에다가 모든 거래 장부를 넣는 게 아니고 이런 분산화된 여러 컴퓨터에다가 그 분산 장부라고 그러죠. 장부를 모두 다 복사해 놓고 서로 맞춰보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블록에 담아 체인 형태의 암호화된 연결 고리로 이은 뒤 분산 저장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구현된 암호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처럼 화폐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과정은 마치 유한한 금을 캐듯 채굴이라 부릅니다. 어떻게 채굴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코인 채굴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찾아왔는데요. 예. 여기서 제 개인 사무실인데 채굴기를 만들고 뭐 채굴 관련 상담도 해드리고 주로 이제 제가 업무를 보는 공간입니다. 기계가 채굴기인가요? 그렇죠. 채굴기라고 부르는데 일반 컴퓨터 부품이랑은 거의 동일합니다. 일반 컴퓨터에는 이런 그래픽 카드가 1개 들어가지만 채굴기에는 6개나 8개나 12개 이런 식으로 많이 달아야지만 코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연산 처리 속도를 높여 복잡한 암호를 빨리 풀 수 있게 해줍니다. 채굴 붐이 일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다고 합니다. 이 그래픽카드가 하나에 얼마 정도 하나요? 지금 시세는 한 장에 150만 원이 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당 150만 원이면 거의 300, 600, 900 거의 이제 1000이 넘죠. 1000만 원 되는 인 거네요? 지금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채굴하는 화면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픽마다 파워가 있어요. 해시 파워라고 하는데 해시 파워 값이 자꾸 나오고요. 블록을 찾으면 찾았다라고 여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행위를 같이 한 사람들끼리 코인을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지갑에 조금씩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채굴할 때는 이거 모니터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기계만 돌리면 됩니다. 원격으로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휴대폰으로 다 보고요. 장지훈 씨는 2세대 가상화폐라 불리는 이더리움을 캐고 있습니다. 코인은 여러 가지를 채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더리움 수익률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요걸 한 대 샀을 경우에 한 달에 한 0.5의 이더리움이 나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올 초 100만 원도 안 됐었는데 이날 270만 원을 넘었습니다. 시세가 오르면서 하루 종일 채굴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전화 좀 받아도 되나요? 여사님. 예. 그 100장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중학생도 한 번씩 카톡 오거든요. 예, 아저씨 저 컴퓨터로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럼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번엔 본격적으로 채굴이 이루어지는 채굴장으로 가볼까요? 여기가 채굴장인가요? 예, 여기 지금 제가 운영하는 채굴장입니다. 창고세요? 창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거워요, 무거워요. 예, 예. 이게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예, 아까 보신 그래픽 카드 같은 채굴기들이. 채굴기 500여 대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달에만 약 10억 원어치 코인이 이곳에서 채굴됐다고 합니다. 네, 다 제 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위탁 하신 분들이 여기가 많이 있어요. 전기세가 그럼 여기서 지금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나가요? 이거 계절마다 나는데 한 3, 4천만 원씩 나옵니다. 전기세를 제하고도 막대한 수익이 남은 셈입니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은 네덜란드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과 비슷합니다. 전기료가 세계 최저 수준인 이란엔 채굴장이 늘면서 수도 테헤란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블록체인 시스템에는 왜 이런 채굴이 필요한 걸까요? 채굴을 가장 쉽게 이해한다 그러면 그 분권화된 그런 컴퓨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죠. 운영비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컴퓨터도 사야 되잖아요. 비용이 들고 또 전기값도 들고 이런 모든 비용이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당담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면 우리가 은행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리고 이자 예대 마진이 있잖아요. 그거를 수수료를 기반으로 그 컴퓨터 운영비를 대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시스템은 누군가가 그 컴퓨터를 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컴퓨터를 사야 되고 또 전기값이 드는데 그 운영비를 대야 되고 또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들잖아요. 그런 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가 없으면 그 탈중앙화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죠. 그래서 컴퓨터를 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로서 새로 발굴된 암호화폐를 주겠다 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채굴 개념이거든요. 채굴기 형태로 분산된 컴퓨터들이 마치 은행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전체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가상화폐가 발행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기본은 채굴인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외에 채굴되는 코인 종류가 많지만 대표적인 코인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런 행위를 안 하면 블록체인 생태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2010년 5월 22일은) 가상화폐에 있어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날 라스들로 헨예츠란 한 프로그램 개발자가 10,000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샀습니다. 가상화폐가 현실에서 처음 사용된 날이죠. 피자값이 $40였으니 1 비트코인이 0.004달러로 환산됐습니다. 지금이라면 어땠을까요? 이 피자는 역사상 가장 비싼 피자가 됐을 겁니다. 3,800억을 주고 피자를 사 먹은 셈인데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People ask me, "Oh man, what an idiot! Why didn't you keep that Bitcoin?" And it's like, well, you know, somebody had to start it off.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헨예츠가 피자 2판을 사고 난 훨씬 뒤까지도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은 1달러 미만이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쉽게 오르지 않았죠. 2013년 말쯤에 가서야 그래프에 살짝 변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인데요. 저 작은 지점이 무려 1년에 88배 오른 지점입니다. 당시 지중해 유명한 조세의 피처 키프러스에서 예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야 그러면 비트코인이 자금은닉 수단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해킹 우려 때문에 오래 못 가고 인기가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정말로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 건 헨리치가 피자를 사고 난 7년 뒤인 2017년 이후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인데요. 당시 2세대 가상화폐, 이른바 알트코인들이 랠리를 시작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가격이 오른 건데 중국 당국이 역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은 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대폭락했던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 다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폭등한 폭이 훨씬 더 크고 더 드라마틱하게 상승했습니다. 4월 중순 비트코인의 최고점은 무려 6만 5천 달러, 하나로 7,400만 원에 근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은 올 들어 자산시장에서 시가총액 무려 10위 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헨리치가 피자를 사 먹은 뒤 불과 10여 년 만에 비트코인 몸값은 완전 변신했습니다. 마치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듯이 말입니다. 그것도 화려한 호랑나비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걸까요? 테슬라를 비롯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스퀘어 등이 비트코인에 수천만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뉴욕대 경영대학원에서 7년 넘게 가상화폐를 가르쳐온 데이비드 여맥 교수는 지난해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I think the other thing that's happened in the past year is that many very well-known institutional investors and hedge funds have begun to hold this asset as part of a diversified portfolio strategy. I think it's come into the mainstream of investing, where it's now something that almost every investor thinks seriously about owning a little bit just for diversification purposes.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전 세계적인 유동성에서 찾았습니다. That during the pandemic, many government central banks, including in the US, began to print a lot of money, basically. And this raised questions about the long-term stability of things like the US dollar, as well as the euro and currencies in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nd so there's perhaps a lack of confidence in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central banks, which is making people consider assets that are not tied to any government, such as cryptocurrency.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세계 1위 온라인 결제 시스템 페이팔, 혁신의 아이콘 테슬라, 그리고 문화를 판다는 스타벅스까지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선언한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조만간 정말 화폐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현재로선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엄청난 가격 변동성 때문입니다. He's been very public and very kind of off the cuff about crypto. He kind of had a little dig at Dogecoin, and then Dogecoin tanked after that. They pour billions into it, the price rises, they cash out, take their profits. The common man, the common person loses no matter what happens here, and the rich keep getting richer. 지난 16일 한 투자자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다 처분했을 거란 의심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딱 한마디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죠.
진짜 화폐라면 이랬을까요? 화폐로 기능하기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겁니다. 일단 화폐는 그게 액체건 고체건 아니면은 돌이건 아니면 철이건 아니면은 금속이건 종이건 담배, 조개 다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을 화폐로 사용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거거든요. 화폐는 많은 사람들이 써야 돼요. 그리고 가치가 안정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기 위해선 가치가 안정돼야 하고 가치가 안정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의 경우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변동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럼 변동성이 높으면 화폐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자산과 화폐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화폐로 쓰이고자 변동성을 낮추면 투자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목표로 투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많은 사람을 쓰게 하자니 가치의 변동성이 높고 가치의 변동성을 낮추자니 사람들이 쓰질 않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코인이 가까운 미래에 화폐로 쓰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염액 교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모전적 개념의 화폐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Classically, money has had three functions. It's a medium of exchange, a unit of account, and a store of value. And what we're seeing now with cryptocurrency is that some of these play only one of the three roles. In other words, you don't rely necessarily on the same instrument to do all three things. Bitcoin is the leading store of value for people. 교환 수단이 될 수 없다 해도 가치 저장 수단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화폐가 어떻게 변신할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I think you'll always have those three needs that people will have that have in most of history been met by one instrument that we've called money. But it may be that to meet those three different functions, you'll have three different coins. Maybe one of them issued by a government, maybe not. We'll have to see.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은 2세대 가상화폐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고 있습니다. 1세대의 비트코인을 보고 부탈릭이라는 19살짜리 대학생 1학년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학교 다닐 때가 아니다 해가지고 새로운 이더리움이라는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탈릭이 우리 큰애처럼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도 게임하고 대학교 때도 게임하고 나와도 게임하고 그러다 보는데 자기도 그렇게 어렵게 게임을 해서 마법의 칼을 채굴을 한 거죠. 득템했다 그러죠. 아이템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 마법의 칼로는 모든 적을 다 죽일 수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정책을 바꿔서 마법의 칼에 마법을 뺏어버린 거예요. 게임 회사가 얼마나 열을 받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위해서 반낮 2달 동안 계속 게임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얻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열이 받아서 중앙화 시스템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 사용자하고 이용자하고 서로 약속한 건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마법의 칼에 그 마법을 프로그램화해서 그 블록체인에다 넣은 거죠. 그래서 중앙화 시스템에서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유용한다 그럴까?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비트코인은 거래할 때마다 송금 내역이 기록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2세대 가상화폐는 송금 내역에 조건과 명령어도 함께 기록됩니다. 스마트 계약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통해 특정 조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시스템에 이제 ERC20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토큰,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이 있거든요. 그 스마트 컨트랙은 이게 진짜야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는 건데 크레이튼도 있고 뭐 EOS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트라이 하고는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처음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데 보통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이런 스마트 계약 기능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부인이자 가수인 그라임스의 디지털 그림 10장. NFT라는 기술을 적용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경매에서 6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복제 불가능한 토큰. NFT는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인식값을 넣어 만들어져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거래됩니다. 디지털의 약점을 보완한 겁니다. 디지털 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대로 복사를 하게 되면 디지털 세계에서는 원본과 복사본이 똑같잖아요. 어느 게 원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원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시값이라고 그러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원본이고 이 다른 거는 가짜야라고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쓰는 거죠. 2016년에 있었던 이세돌 대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은 얼마의 가치로 평가됐을까요?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를 이긴 신의 한 수를 담아 이대국을 NFT로 제작했는데요. 세계 최대 경매 사이트 오픈시에서 60이더리움, 당시 가격 약 2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의 대국은 저희가 영상으로 계속 다시 볼 수 있는데 이 NFT 같은 경우는 복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라서 세상에 딱 유일하거든요. 이제 딱 하나밖에 없는 디지털 기보이기 때문에 여기 2억 5천만 원까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은 거죠. 블록체인 기술은 한국의 금융시장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상업용 건물은 등기부상 주인은 신탁회사지만 건물을 기반으로 발행된 수익증권은 10,000명 넘는 투자자가 주인입니다. 주식처럼 사고 파는데 임대료로 배당까지 받습니다. 건물 소유권을 토큰으로 나눠 갖고 토큰을 사고 파는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저장합니다. 건물의 10,000분의 1 소유권을 등기부 등본이 아닌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겁니다. 거래 내역 그리고 고객들이 투자를 한 이 증권이 어디에 이제 소유권이 있는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고 이제 보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면은 사실상 굉장히 안전하게 그 부분을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고 또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서 돈이 없어도 쉽게 그 자산의 부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경제 민주주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뭐 이익 공유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시스템이 결합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건 디파이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구동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디파이라는 것이 있어요.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해서 탈중앙화 금융의 이제 앞자리를 딴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디파이에서는 이제 누구든지 금융 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전통 금융에서는 금융기관만이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 디파이에서는 개인 누구든지 이제 가상화폐를 활용한 이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가상화폐를 맡기고 그에 맞는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를 빌려준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제가 이자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전 세계 디파이 시장에 예치된 자산은 약 82조 원으로 1년 전보다 76배 늘었습니다. 가히 폭발적인 성장이죠. 때문에 이더리움을 비롯한 2세대 가상화폐 가격의 상승은 이 같은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사실일까요?
이더리움을 만든 부테리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It was definitely like one of the many signs that I saw around the same time that, crypto isn't just a toy anymore. It's a significant part of this new world that's being created. So are we in a crypto bubble right now? Again, I would say yes, but again, that obviously does not come with a prediction of like when the bubble's going to end, because that's notoriously hard to predict. (17세기) 초 네덜란드.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여신 플로라가 튤립을 하나로 안고 있습니다. 튤립을 머리에 꽂은 영감은 돈자루에 취해 있고 이를 내팽개친 사람들은 수레를 뒤쫓고 있습니다. 당시엔 희귀한 튤립 한 송이가 암스테르담의 집 한 채 값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튤립은 꽃이 필 때까지 무늬와 색깔을 알 수 없어서 마치 복권을 사듯 너도 나도 튤립 투기에 나섰습니다. 땅속에 있는 뿌리를 사고 파는 선물 거래까지 등장할 정도였죠. 그저 더 비싼 값에 팔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튤립을 살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돌았고 튤립 값은 폭락했습니다. 누가 가장 손해를 봤을까요? 빚내서 투기에 뛰어든 서민들이었습니다. Dogecoin, I once laughed at cryptocurrency. It was started by two software engineers as a joke. Reddit group called Satoshi Street Bets that's trying. 투기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도지코인. 2013년 미국의 개발자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비트코인을 본따 장난으로 만든 코인입니다. I was really fascinated by cryptocurrency markets back in 2013. At the same time, I was into the funny Shiba Inu Doge meme, that dog looking at a camera. 무제한으로 발행돼 희소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자신을 도지파더라고 부르면서 5센트 미만이었던 가격이 74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I get that, but what is it, man? I keep telling you, it's a cryptocurrency you can trade for conventional money. Oh, so it's a hustle. Yeah, it's a hustle. Why did you say that, man? 대체 무슨 일일까요? 열풍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를 만나봤습니다. 시카고의 직장인 쉬라즈 케이 씨는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And as you can see in the background, I'm always just having some sort of screen up. 최근 관심사는 단연 도지코인이라고 합니다. Elon Musk and the hype train that's going on there. It was, I think, like 420 was the day that I was supposed to go to like $1. So every like 15 minutes you're watching it, you don't sleep, you're trying to see what's going to do overnight and things like that. I mean, it went from like 0.01 cents to like 80 cents, right? K 씨는 도지코인 투자는 가상화폐 투자 전략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So there's two type of strategies I kind of use. One is long-term growth, which is like 2-3 years. What do I feel like this is going to be a good, if it's going to be there long, it's going to grow. I mean, Bitcoin is one of them, Ethereum, and recently is Helium.
For Dogecoin, it's more like, hey, I want to try to make some real quick and get out. So it's like, you know, days or a week or two, like a really short-term gains, get in and get out type of deal. Right? 젊은이들이 도지코인에 열광하는 현상.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I don't know what causes Dogecoin to rise or fall, but it seems to be an example of what we call meme finance, that the interest in Dogecoin is mostly among young people, and they're using it almost more for the entertainment value than for the investment value. I've talked to my own teenage children about why they invest, and they enjoy being part of a group experience. 그런데 재미로 사는 것 치곤 그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한 거래소의 도지코인 1일 거래액이 33조 원을 넘어 전날 주식시장 거래액보다 8조 원이나 많을 정도였습니다. 너도 나도 뛰어든 겁니다. 이 정도면 방금 전에 본 네덜란드 튤립 튀기와 비슷하지 않나요? Bitcoin is down. But on Wednesday, it plunged as low as about. 비트코인의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시장은 또 출렁이고 있습니다. 5월 들어 비트코인 시세가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4,400만 원대입니다. 여러분이 방송을 보실 때는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다른 날은 규제 당국 움직임에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한때 돈 벌었다는 글이 넘쳤던 코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하소연과 험한 말이 넘쳐납니다.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는 터지고 난 후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만불 간다, 영원 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점쟁이거나 사기꾼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여유, 유동성과 환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다만 아무리 환상이 커져도 유동성이 끝나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대출을 다 받아버리면 이 시장은 끝나는 거죠. 아니면 환상이 깨져버리면 유동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코인 시장. 이런 판에 사기꾼들이 끼지 않는 건 이상하겠죠. 전 세계 암호화폐 수는 사상 처음 10,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2달 사이엔 하루에 17개씩 생겨났다고 합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시가총액 몇십억 원짜리 이른바 잡코인들이 수두룩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격을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 특히나 이제 작은 새로 만들어진 이 가상화폐일 경우에는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주 일부 세력이 뭐 수십억 혹은 수백억 정도만 이 가격을 이제 매수를 하면 가격이 확 오르고, 그걸 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붙다 보면은 가격이 이제 굉장히 이제 높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붙었다 싶으면은 이제 한꺼번에 이제 판매해서 매도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고요. 누가 이런 코인을 사고 어떻게 손해를 보고 있을까요? 알고 보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한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맡기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 사기가 기승입니다. 주로 코인 같은 온라인 P2P 방식의 신종 투자들인데 우종미 씨는 심지어 IT 업계 종사자입니다. 친구 소개로 처음 코인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웹툰을 뭔가 이 코인을 가지고 뭐 구매나 대여나 뭐 이런 것들, 이거를 뭐 현금화도 시킬 수 있고, 또는 그 컨텐츠를 만드는 작가들한테 투자를 하는 형태, 이 코인을 가지고 이런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들. 처음엔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고 가격이 뛰는 걸 보면서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진짜 정상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한 10배 정도는 뛰었던 것 같아요. 뭐 800원? 1,000원? 뭐 이 정도? 그런데 막상 코인을 팔려고 하자 거래가 막혔습니다.
국내 거래소엔 상장하자마자 가격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원을 주고 샀는데 뭐 계단 가격이 뭐 0.000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팔아봐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현재로서는 그거는 이제 뭐 가치가 없어. 네,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나도 휴식 조작이 된 거죠. 사람들은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코인판에 뛰어드는 걸까요?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기대 수익이 높은 고위험 고수익 자산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 특히나 한국은 더 심한 게 고위험 고수익 자산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고위험 고수익을 스스로 투자하고 싶어서 하는 그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자산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로또랑 강원랜드랑 차이가 뭐냐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인생은 투기이고 투기는 인간과 함께 탄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에 빠져들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김영민 씨는 코인에 중독됐다 가정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많이 오른 게 한 1000%까지 올랐으니까 한 10배 정도? 이제 벌어본 경험 때문에 또 이제 100만 원을 넣고 월급 나오는 족족 이제 코인에다가 넣었던 것 같고 코인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확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냥 도박처럼 빠져드는. 특히 청년층의 중독 문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1분기 코인 시장에 새로 진입한 투자자가 250만 명이고요. 그중 60%가 20대와 30대입니다. 취업난이라든지 뭐 주택난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월급이나 이런 그 일상적인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경제 활동으로는 그 자산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다, 박탈됐다. 이런 박탈감이 결국은 이 그 주식이나 코인 열풍 같은 그런 사태를 이제 만들지 않았나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이나 법정화폐가 아닌 만큼 보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그걸 가지고 보호해주고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쪽으로 더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자산을 보호해달라고 했냐고요. 뭐 국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투자 손실을 뭐 국가가 보전해달라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 저는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 2030 투자자들은 가상화폐가 굉장히 변동성이 높고 위험성이 높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다만 사기꾼을 잡고 질서를 만드는 건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냐는 겁니다. 금융 선진국들에서는 이 분야의 어떤 잠재력이나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필요한 섬세한 규제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거를 그냥 방치를 해둔 상태에서 산업적인 육성이나 보호는 하지 않고 거기서 생기는 이득만 국가가 어떤 취득하겠다라는 시그널에 대해서 이제 2030 세대들이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여한다는 목표로 저희 디퍼런스라는 디사이퍼 자체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대 블록체인 학회 회원들입니다. 매주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시장을 공부합니다. 또 한국어 블록체인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되게 그 연구나 공부가 약간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그런 약간 외국의 것들을 번역을 해서 많은 이들이 대박을 쫓아 코인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중앙단체가 어떤 집행하는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자료에 대해서 그것을 믿을 수 있을 거냐라는 문제가 요즘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은 이 사회가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기꾼 세상이 된 지금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코인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리서치를 했을 때는 기술적으로 뛰어나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보면 100배가 뛰어 있고 너무 약간 난잡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재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옥석을 가리자는 것이죠.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좀 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어떤 교육이나 좀 제도화를 통해서 저희 사회에 어떤 한 가지 좀 부가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서 받아들여진다면 그때에는 이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코인 열풍이 지나가면 과연 우리에겐 무엇이 남을까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리스크가 높은 시장이다라는 것을 알고 안전한 투자 자산과 위험한 투자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가상자산 시장 대부분은 투기 과열이 되다 보니까 사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인터넷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도 인터넷 전체가 사기는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잘 살아남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새로 생긴 기업들이 지금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말이죠.